포스트 포도주의는 이 다품종 소량 생산입니다. 특히 필요한 부분에 적재적소에 이 주문에 맞춰서 아주 소량만 드러내는 시간이 많으면 또 설명드리겠지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포스트 전체적으로 말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좁은 의미에서 문화예술적 발현 양태가 포스트 모더니즘이고, 그리고 그 사회 실천적 전략이 이 포스트 마르크스주의입니다. 이 마르크스주의는 더 이상 실제로는 고전적인 마르크스주의적 사회 변혁 전략을 따르지 않지요. 더 이상 실제로는 마르크스주의라고 할 수 없는 오히려 다양한 신사회운동, 실제로는 이 사회 변혁 운동에서 더 이상 노동자 계급은 자기 그 자체로 자기 동일성을 유지할 수 없는 계급이기 때문에 노동자 계급이 이 진보적 사회운동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할 능력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양한 사회적 새로운 신사회운동, 학생운동, 여성운동 또는 다양한 방식의 다양한 반핵 반대운동 또는 성소수자 운동까지 이러한 다양한 사회운동의 우연적인 이 접합이 우리 사회를 좀 더 나은 사회로 만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 그러한 이 운동 활동 주체들의 역량의 우연적인 접합에 따라서 역사가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역사가 더욱더 진보적인 방향으로, 더욱더 많은 인간에게 자유와 평등을 주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더 억압이 더 많아질 것인지 미리 알 수 없다는 사회적 불확정성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이 모더니즘이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실제로 1차 세계대전을 저으면서 실제로 자본주의 문명이 고도로 발전해가면서 인간 소외가 드러나는 그 시점에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실존적 위기의식, 소외 고립감을 실존 드러내었던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포스트 모더니즘도 마찬가지로 실존적 위기의식, 소외 고립감을 개성합니다. 그리고 이 형식적 급진성, 전위적 실험성이죠. 이 몽타주, 콜라주, 이 페스티시 등등의 중요한 모더니즘의 초기 기법이 실제로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기법으로 다시 활용되면서 그것이 더 급진적이고 과격하게 사용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몽타주, 콜라주, 패러디, 페스티스 등의 기법이 사용되었지만 그러나 모더니즘은 여전히 중심적이고 예컨대 주체가 여전히 존재하고 그리고 자기 동일적 원리가 여전히 존재한다면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러한 이 주체의 해체, 좀 이따 다시 잠시 보시겠지만 이 연극이나 소설이나 또는 영화에서 유기적 구성이 거부되고 임의성, 유의성이 특징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이렇게 탈중심적이고 유기적 구성이 해체되어 있고 임의적, 유의적인 성질이 강하게 드러난다는 것이 이 모더니즘을 대체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입니다. 자, 실제 미국의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렇게 서구적 진보와 발전 신념이 공개된 그런 자리에서 예컨대 반전 또는 평화를 외치는 그런 대표적인 젊은이들이 실제로 자기들이 나아갈 방향을 상실하는 그런 좌표 상실이죠. 그래서 실제로는 짬뽕 문화가 실제로는 전체 대중들 휩쓸고 나가고 실제로 또 소재와 주제의 빈곤, 기법과 기교의 곤궁이라는 이런 상황으로 드러났던 것이죠. 이 합사는 그래서 그 특징을 불확정성, 대중주의, 단편화, 그리고 재현 불가능성이라고 미국의 포스트 모더니즘 특징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퍼포먼스죠. 그리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비판하는 이 프레데릭 제임슨이라는 또 한 명의 위대한 이런 문화 비평가, 미학자는 그 특징을 문화 대중주의, 상업적인 문화 대중주의, 고도 기술 의존적인 것, 그리고 표피적, 반해석학적, 반심층적인, 그리고 탈중심주의,
이 탈중심주의죠. 그리고 탈전체주의입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이 탈중심주의, 탈전체주의, 그리고 장르 해체라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포스트 모더니즘은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났는데, 자, 일단 한국의 포스트 모더니즘 시를 통해서 살짝 알아보겠습니다. 특징은 개방성, 자발성, 형식 파괴, 일상성, 유의성, 적응성, 분열성 등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아주 대표적인 이 포스트 모더니즘, 원래는 포스트 모더니즘적 시를 쓴 사람은 아닌데 실제로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아주 재기발랄한 시를 썼던 이 우리나라 한국종합예술학교 교수로 지냈었죠. 이 시를 보시면 전체가 다가 아니라 짧게만 써져 있는데 쭉 빨아서 씹어주세요. 햇띠봉봉 오렌지 주스 300원 더 커졌습니다. 롯데 아이스콘 100원입니다. 뜨거운 가슴 타는 갈증 마시자 코카콜라. 오 멋있는 남자 키줄 수저 만나줄까 빼빼로네 SS 패션. 많이 우리 이 나이 된다 다 알고 있는 광고죠. 이 시는 우리가 어디서 걸어가면서 보고 들은 광고 문안을 오려 붙여서 편집한 시입니다. 기법은 오려 붙여서 편집하는 것은 몽타주죠. 자, 그런데 바움가르텐이 전통적으로 시를 말하는 데는 가장 완전한 형태의 감성적 인식을 드러내고 완벽한 시는 그러한 틀 속에서 감성적 표상이 분절한 음성을 통해서 표상이 연쇄되는 이런 시가 가장 아름다운 시다, 가장 완벽한 시다라고 말하죠. 그러니 단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읽는 사람의 머릿속에 생생한 표상을 많이 불러일으키고 주제가 단일한 주제 그리고 그 내용에 알맞는 비유와 운율을 갖춘 것 이것이 전통적으로 훌륭한 시입니다. 그러니 나그네 같은 시죠.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괴로 내줄기 남도 300리 술 있는 마을마다 타는 전형돌 우리가 알고 있는 기성전결의 구도가 잘 되어 있죠. 여기도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박모울의 이 시가 좋은 시냐 물으면 우리 판단은 달라질 수 있겠죠. 실제로는 박모울이 이 시기에 뭘 했겠습니까? 주로 경주 지방에서 면서기를 했습니다. 면서기를 하면서 실제로는 박모울이 적극적인 친일파는 아니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이 시는 실제로는 이 일제의 수탈에 그리고 이 조선 지주들의 수탈에 이중으로 시달리는 이 조선 시기 말기의 민중들의 삶을 한 발 건너뛰어서 그냥 쳐다보는 그러한 시라는 것이죠. 자, 어쨌든 국화입표 서정주입니다.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성전결의 발단 전개위기 실정은 한쪽 읽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기성전결의 이런 구도, 이 유기적인 구성이 되어 있고 발단 전개위기 실정 결말이라고 하는 아주 잘 진행되어 있는 그러한 시죠. 아주 뛰어난 시고 우리 고등학교 때 교과서 실려 있죠. 아주 훌륭한 시라고 우리 배웠습니다. 그죠? 그래서 훌륭한 시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죠. 이 서정주 신 마세이 5장 송가입니다. 1944년 매일신보에 걸린 시인데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읽지 않겠습니다. 실제로 이 태평양 전쟁 말기에 적극적으로 나가서 조선 청년들을 태평양 전쟁에 내보낸 경문 같은 시를 막 적었습니다. 그러니 1987년 1월에 처음으로 전두환 대통령 가까워 56회 탄신일에 드리는 송시입니다. 이 시. 친일파니까 역시 또 권력에 아우를 하겠죠. 자, 그런데 다시 들어오면, 그렇다면 여러분 이 국화꽃은 일본의 국화, 일본의 나라꽃이 뭐겠습니까? 사쿠라입니다. 어느 문헌에도 일본의 꽃이 벚꽃이 일본의 꽃이라는 그런 문헌에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벚꽃은 우리나라 야산에 많이 피던 것입니다. 그리고 겹벚꽃은 우리나라 제주도가 원산지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국화꽃도 일본의 국화라고
문헌에 명기되어 있지 않지만 일본의 공식 문양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는 일본의 이 전통적인 그런 나라 꽃이 할 만하죠. 그런데 조선의 제일 지식인인 서정주가 이 국가꽃이 일본의 이 공식 왕실 문양이라는 걸 알았겠습니까? 당연히 알겠죠. 그런데 이 시를 쓰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것은 실제로 무서운 시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이 시를 보면서 흔히 이 불교의 연기설 등등들을 내세우면서 아주 뛰어난 시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어쩌면 대동아 공영권을 내세우는 무서운 시가 실 수도 있죠. 실제로 김환이라고 하는 창비 무명이라는 이름으로 이 사람이 그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야, 그런데 그가 쓴 시는 전통적인 이러한 전통적인 예컨대 바움가르텐이 말하는 이런 전통적인 관점에서 아주 잘된 시라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황교우 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쭉 빨아서 씹어주세요. 어법 맞춤법이 파괴되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는 규칙, 제도적 질서가 해체 붕괴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 볼 수 있고 유기적 구성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성전결의 구조 또는 발단 전개위기 실전 결말의 구조가 전혀 없지요. 그리고 자, 쭉 빨아서 씹어주세요. 더욱 펴졌습니다. 하니까 보통의 시에는 시적인 화자가 존재하는데 여기는 시적 화자가 전혀 존재하지 않죠. 실제로는 주체의 소멸입니다. 그리고 이 도대체 이 시 주제가 뭡니까? 주제가 그러니까 자본주의 소비 문명을 보완하자는 것인지 뭐 도저히 주제가 없죠. 그래 이 황지우한테 왜 이 시 주제가 뭐요 물으면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딴 것을 왜 저에게 묻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예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시를 짓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성의 상품화 등등 있겠죠. 그 다음에 황지우 똑같은 황지우입니다. 김종수 80년 5월 이후 가출 소식 2절 11월 3일 영대 영장 나왔음 귀가요 아는 분 연락 바람 누나 829에 151 이광필 광필아 모든 것을 묻지 않겠다 돌아서 이야기하자 어머니가 위독하시다 조선의 21세 아버지가 기다리니 집으로 속히 들어와라 내가 잘못했다 나는 쭈구리 관자 똥을 누는데 대표적인 해체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어진 시겠습니까? 이 시인이 실제로는 어디 앉아 있습니까? 화장실에 앉아서 뭔가를 보고 있죠. 자기가 보는 광고문화 특히 사람을 찾습니다라는 광고문화를 오래 붙였습니다. 오래 붙여서 편집하는 기법을 몽타주라죠. 기법은 몽타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김종수 80년 5월 이후 가출 소식 2절 11월 3일 오늘이 11월 3일인데 11월 3일이 무슨 날입니까? 이때 영장이 나왔는데 원래 11월 3일은 실전 학생의 날입니다. 학생의 날은 광주 학생 의거를 기념해서 만들어진 날이죠. 그러니 80년 5월 이후 가출인데 그 다음 줄에 보면 11월 3일 입대 영장 나왔음 하니 그러면 이 김종수가 실제로는 80년 5월 이후 가출했고 그 다음에 11월 3일은 80년 11월 3일이겠습니까? 그 이후의 11월 3일이겠습니까? 적어도 80년 위에 80년이라는 이 시기가 명기되어 있으니 여기에서는 11월 3일은 적어도 81년이나 그 이후겠죠. 그러니 11월 3일 하필 5월이라는 말을 들었으니 이걸 보는 순간에 어디가 떠오릅니까? 5월 광주가 떠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종수는 이 시기에 뭘 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까? 광주 마지막 5.18 그 광주 이민족운동 그 시기에 아마 전남 도청에 들어가서 아마 죽었을 줄 모르는 그런 친구겠죠. 그러니 귀가요 아는 분이라고 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시를 보니까 광필아 모든 것을 묻지 않겠다 돌아와서 이야기하자 어머니가 위독하시다 조선의 21세 아버지가 기다린 이 집으로 속히 들어오라. 이 세 개는 다 뭡니까? 모두 집 떠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종수는 이제 알겠는데 광필이하고 순애는 어떤 애들입니까? 그냥 뭐 잘 모를 것 같은데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에 실제로는 60년대 70년대 이 군사 정권이 실제로는 자신의 정권의 그런 이
취약성을 덮기 위해서 뭘 합니까? 빨리 대중들의 그런 지지를 얻기 위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내세우는데 그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게 수출 드라이브입니다. 무조건 수출을 많이 하자는 거죠. 그 수출을 많이 하려면 미 저개발 국가인 당시의 대한민국이 수출을 많이 하려면 뭘 수출할 수 있습니까? 결국 할 수 있는 것은 저가의 경공업 제품이죠. 저가의 경공업 제품이 우리 알고 있는 신발, 구두, 가발, 구두하면 신발, 섬유, 그다음에 가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저가의 경공업 제품을 만들려면 실제로는 돈이 적게 들어가고 저임금이 되어야 되는데 저임금이 되고 저임금을 통해서 저가의 상품을 많이 만들어서 다른 세계 시장에 도전해보자는 것인데 그 임금이 적어야 실제로는 이 저가의 공산품을 만들 수 있겠죠. 그런데 임금이라는 것은 실제로 두 가지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짧게 말하겠습니다. 임금은 내가 하루하루 사라져가는 나의 노동력을 다시 재생산한 드는 비용, 노동력의 재생산 비용이고 또 아버지가 돈을 벌어와서 우리 자식들이 나중에 미래의 노동자가 될 노동력의 양성 비용입니다. 임금은 크게 노동력의 재생산 비용이고 노동력의 양성 비용이라고 하는데 이 노동력의 재생산 비용, 양성 비용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가족 전체의 실제 생활비입니다. 그런데 전체 생활비는 우리 생활비는 뭐가 들어갑니까? 의식주가 들어가죠. 의식주는 옷을 못 살면 좀 허름하게 입을 수도 있고 집도 좀 허름하게 입을 수 있지만 매식이 노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은 돈을 줘야 되죠. 그래서 실제로 오랫동안 이 자본주의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은 실제로는 저임금 최저임금제를 위해서 싸워왔고 그러나 이 최저임금의 차가 개별적으로 많이 나기 때문에 그 차를 위해서 자본은 끊임없이 임금을 낮추도록 그렇게 싸워왔던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임금은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금은 어쨌든 더 이상 낮출 수 없는, 너무 낮춰버리면 노동력의 질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낮출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낮추려면 어떻게 됩니까? 임금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틀이 있는데 먹고 들어가는데 비용이 적어야 되죠. 살값, 저공물 정책입니다. 저고가 정책, 저농산물 정책입니다. 저고가 저농산물 정책이 유지되면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농촌이 피폐해지겠죠. 그래 어릴 때 다 농촌에서 못 살던 사람이 이렇게 이제 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출 드라이버 걸리면서 저임금이 강요되니 그 저임금이 저고가 저농산물 정책으로 다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니 더 이상 소 팔고 농사 지어서는 살지 못합니다. 어릴 때 소 팔면 아주 어릴 때 거기 뭡니까? 살 한 가마 팔면 한 학기 등록금 되죠. 지금 살 한 가마 팔면 얼마 됩니까? 한 몇십만 밖에 안 되죠. 소 한 마리 팔면 거의 애 하나 대학을 시키면. 근데 지금 소 한 마리 팔아도 겨우 대학을 못 시킬 정도. 그러니 더 이상 농촌에 살아서 살 수가 없으니 이 사람들 어디로 나옵니까? 꾸역꾸역 시골로, 도시로 밀려 나오죠. 도시 빈민이 됩니다. 실제로 말할 것을 영어로 말하자면 경기가 좋았을 때는 고용되었다가 경기가 나빠지면 해고되는 이른바 산업 예비군이 되는 거죠. 현대기 아니라. 이 산업 예비군의 규모가 늘어나면 가뜩이나 저임금에 시달리는 노동자들끼리의 경쟁을 부추겨서 다시 임금의 정책을 낮게 만들죠. 그러니 한꺼번에 진행된 수출 드라이브는 필연적으로 저임금을 강요하게 되어 있고 그 저임금은 저농산물 저고가 정책을 강요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농촌이 피폐해지고 다 농촌에 살지 못하니 도시로 나오게 되고 그들이 도시 빈민이 되고 다시 그들의 도시 빈민 산업 예비군의 층이 늘어나면서 다시 저임금이 강요되는 거죠. 그 저임금의 체제에 밀려 들어간 60, 70년 노동자들입니다. 이들이 바쁘거든요. 그런 여성입니다. 집에서 못 사니 자꾸 가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돌아와서 이야기하자. 어머니가 위로가시다. 조선의 21세 아버지가 돌아온 기다리니 집으로 속히 들어와라. 내가 잘못했다. 아마 오빠랑 누구랑 싸웠겠죠. 조선의 21세 누굽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 부산의 저기 고무공장 여성 노동자일 거예요. 정말 보면 노동자겠죠. 실제로는 종수는 대개 알겠지만 이제 이광필, 조순회를 보면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쭉 보다 보니까 뭔가 이 시는 단순하게 서여진 시 같지 않고 뭔가 이들의 삶들을 다시 보게 되면서 뭔가 마음이 무거워져 오죠. 그래서 이들에게 감정이입됩니다. 그래서 감정이입이 되는 것을 전통적 아리스토텔레스적 연극의 핵심은 감정이입입니다. 그 형식은 다 달라지지만 근데 고대 그리스 비극 그리고 셰익스피어의 이 성격 비극 그리고 헬릭 입센의 이 사회 비극 모두가 형식은 다 다르지만 핵심은 그것이 전통적 아리스토텔레스적 연극이 되려면 핵심은 감정이입입니다. 그 감정이입 때문에 우리는 연극을 보면서 무대에서 일어난 사건과 우리 현실을 동일시하고 무대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연기하는 저 배우와 나를 동일시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것을 깨부수는 것이 브레이트의 서사극입니다. 브레이트의 서사극.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감정이입이 쭉 되려고 하니 마지막 장에 이상에 툭 튀어나와서 나는 쭈그리 앉아 똥을 눈다. 이런 모든 상황과 전혀 무관한 것처럼 이렇게 이건 나중에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릴 때가 오겠지만 오늘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이 브레이트 서사극의 이른바 비아리스토텔레스적 연극에서 드러나는 낯설게 하기 생소와 효과를 드러낸 이 시입니다. 대표적인 해체시 도시시입니다. 실제로 이 시는 실제로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한국의 대표적인 시이긴 하지만 상당히 짙은 사회성을 띠고 있죠. 황지우의 무등이라는 시입니다. 산 절망이 산 대가리를 밀어버린 민동산 구조선이 내려갑니다. 실제로는 산인데 산을 언어 예술인 시를 시각 예술인 산의 형식을 빌어서 시어를 그렇게 배치해놨습니다. 시각 예술인 회화 형식을 차용하고 있죠. 그래서 언어 예술인 시가 시각 예술인 회화 형식을 차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장르의 해체랍니다. 자, 그 다음에 냉장고 문 여닫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가 없는 사이에 와서 어머니가 없는 사이에 이모가 와서 내 햄버거와 코카콜라를 먹으시고 있구나. 편도선에 걸려 며칠 누워있는 동안 어머니는 냉장고 가득 햄버거와 과실들을 채워주셨지. 그런데 이모가 와서 내 것을 다 먹어 채우는구나.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벽을 잡고 보고로 갔다. 그는 엎드려 믹서기 플러그를 꺾고 있었다. 그가 등 뒤에서 기척을 내자 그녀가 올려보았다. 너에게 주려고 토마토 주스를 만들려는 참이야. 그녀의 두 다리 위로 치마가 약간 올라가 있었다. 빨리 가서 누워라. 넌 지금 많이 아파. 나는 부끄러워서 뛰듯이 방으로 들어와 누웠다. 아까 보았던 이 황지우의 이 시민과 금방 이 시가 한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라 할 만하죠. 일단 뭡니까? 이 시는 뭐 같습니까? 시 같습니까? 소설이나 수필 같습니까? 수필 같죠? 이 장르의 해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점 입학입니다. 보통은 내 1인칭, 1인칭, 3인칭, 3인칭, 너에게 2인칭, 나는 또 1인칭. 실제로는 인칭이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실적 화자가 사라져 있습니다. 실적 화자의 소멸, 주체의 해체, 소멸인 것이죠. 그 다음에 편도선에 걸려 며칠 누워 있는 동안 어머니는 냉장고 가득 햄버거와 과실들을 재워주셨지. 어떻습니까? 냉장고 안에 들어있는 이것을 먹으면 애가 편도선이 났습니까? 더 심해지겠습니까? 심해지겠죠. 그리고 냉장고 안에 햄버거를 넣어 놓습니까? 이거 좀 애매하긴 한데 넣어 놓긴 하죠. 넣어 놓고 그 대표 내가 먹기도 하니까. 자, 그 다음에 냉장고 문 닫는 소리가 들렸다. 그 이야기만 듣고 이모가 와서 내 햄버거와 코카콜라를 먹고 치우고 있구나. 청각 이미지를 통해서 실제로는 드러나지 않는 그런 현실을 대질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지와 상상의 또는 현실의 전도죠. 자, 그 다음에 그녀의 두 다리로 치마가 약간 올라가 있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꼬마가 저 이모를 성적인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모라는 해체입니다. 그 다음에 그가 등 뒤에서 기척을 내자 그녀가 올라보았다.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등 뒤에서 기척을 내자 올려보았다. 오늘 보여집니까? 상식에 맞으려면 뒤돌아보았다 해야 되죠.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그 앞에 거울이 있었겠죠. 이렇게. 실제로는, 그러나 이것은 의도적으로 공간을 뒤집어 놓은 그런 공간의 파괴 해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빨리 가서 누워라. 넌 지금 많이 아파. 이것도 이 장정일이 실제로는 나중에 내게 거짓말을 해봐라는 소설을 써가지고 음란에 걸려가지고 그 책이 다 해소됩니다. 내게 거짓말을 해봐라는 소설은 실제로는 19살짜리 여고생하고 39살짜리 조카가 모여서 이 전국을 떠돌면서 온갖 이 기괴하고 난잡한 성행위를 벌이는 그런 소설인데, 그때 갑자기 이 정부가 이것을 음란물로 규정해가지고 이걸 판매 금지를 시키니 그때 학생들이 몇몇 교수들이 그걸 복사해서 봤습니다. 저도 복사해서 봤죠. 아주 음란한 소설인, 음란하긴 최고 음란한 소설인데 단지 음란한 소설이 아니라 그 무의미한 그 성행위 속에서 인간들 사이의 이런 벗은김 소외, 그걸 통해서 현대 사회를 보여주려는 그런 뛰어난 수작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빨리 가서 누워라. 넌 지금 많이 아파. 그러한 이 음란한 소설을 지었던 장정일의 전력에 따라서 본다면 이건 뭐겠습니까? 빨리 가서 누워라. 넌 지금 많이 아파. 자, 이것은 그녀는 엎드려 멱살이 플러그를 꽂고 있었다. 멱살 플러그는 실제로는 이 장정일의 이런 관점에서는 멱살 플러그는 뭐의 대체물이겠습니까? 남성 성기의 대체물로 지금 엄밀하게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빨리 가서 누워라. 넌 지금 많이 아파합니다. 실제로 어떻습니까? 대개는 성 역할에서 남성이 주도적이고 적극적이고 여성이 수동적이라 한다면은 여기 어떻습니까? 오히려 이모가 더 적극적인 성 역할을 하고 있죠. 이 성 역할의 해체입니다. 그리고 도대체 이 주제가 뭡니까? 역시 마찬가지죠. 물어보면 이 시 주제가 뭐요? 하고 우리가 물어보면 역시 이 시인도 그걸 왜 나한테 묻느냐고 이렇게 말할 겁니다. 실제로 애초부터 단일한 주제를 가지고 시를 쓰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거 금방 보았던 이 시를 잘 분석해 보면 실제로 포스 모지 뭐 어떤 것이 인중 드러날 텐데, 자, 여기서 어떤 말이 가장 많이 쓰였습니까?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쓰였습니까? 해체죠, 해체. 시점의 파괴, 시적 화제의 소멸, 그 다음에 공간의 파괴, 성 역할의 해체, 단일한 주제의 소멸, 의미의 해체입니다. 장정일의 라디오 같이 사랑을 끄고 켤 수 있다면 내가 단추를 눌리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라디오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거의 단추를 눌러줬을 때 그는 나이로워서 전폐가 되었다. 내가 거의 단추를 눌러주고 누가 와서 나의 굳어버린 빗줄기와 황량한 가슴 속 버튼을 눌러다오. 거기 걸어선다. 또 거의 전파가 되고 싶다. 우리들 모두 사랑이 되고 싶다. 끄고 싶을 때 끄고 켜고 싶을 때 켤 수 있는 라디오가 되고 싶다. 이 시를 보니까 어떤 시가 떠오릅니까? 꽃 김준수죠. 김준수의 꽃은 실제로는 아주 우리의 그런 인간들 관계가 여전히 1차적인 이러한 이 아주 근접한 이런 관계로 유지되어 있을 때의 그러한 관계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는 인간과 인간들의 관계가 사물들과 사물들 사이의 관계로 대체되어 버립니다. 이런 것들을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용어로 말하자면 인간관계의 사물화입니다. 물상화, 사물화. 그러니 인간관계 사물화, 물상화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돈의 물신화죠. 화폐의 물신화죠. 그러니
어떤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인기를 가지고 어떤 무엇을 지향하는 사람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사회에서 어떤 지위를 가지고 또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떠한 재물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고 그 자리에 그 사람을 평가하는 그 자리에 사람을 평가할 자리에 물건이 대체해서 그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인간들 사이의 관계가 물건과 물건들의 관계로 바뀐 것 이것을 인간관계의 사물화 물상화랍니다. 독일어로 말하면 페어가 이 딩이 물건이라는 뜻이에요. 딩. 그래서 이 시는 인간관계의 사물화 물상화를 드러낸 듯 주제는 그 주제는 그렇지만 형식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춘수라는 시의 형식을 그대로 빌려와서 즉 주제를 대체해버리는 기법이죠. 이러한 기법을 패러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박남철이 내 시에 대하여 의해하는 그 시대의 독자놈들에게 차렷 일중저 차렷. 요건 제가 안 읽겠습니다. 안 읽겠습니다. 뭐 대학교 강의실이라면 읽으면 또 한데 안 읽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가 가장 특징은 뭡니까? 이 시는 이렇게 비속어가 사용되었다는 것도 특징이고 시 안에 이렇게 기호가 사용되었다는 것도 특징이지만 더 큰 특징들은 실제로는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또는 연극을 볼 때 실제로는 우리가 연극을 보게 되면 우리는 연극을 감상하는 주체이고 실제로 관객 배우들은 무대에서 나와서 자기들끼리 대사를 주고받고 자기들 무대 뒤로 돌아들어가죠. 이때 우리는 감상의 주체이고 그 배우들은 감상의 객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비아리스토텔레스적 연극을 보면 갑자기 그 연극을 하는 배우들이 등장해서 오히려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다가 몸을 틀어서 관객을 보고 막 물어봅니다. 또는 관객을 보고 욕을 합니다. 이게 관객모독이라는 한특히 유명한 그러한 연극이죠. 그래 여기에서는 오히려 배우가 관객을 관찰하고 감상 주체와 객체가 바뀌어져 있죠. 이것이 실제로 특징이 이 주체와 객체의 이 관계가 전도되어 있는 것인데 시에서도 우리는 특정한 이 주제어를 가지고 시인은 우리에게 이 감상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우리는 그 시를 읽고 감상하는 감성의 주체를 한다면은 이 시는 거꾸로 오히려 그 시인이 우리를 보고 막 욕을 하고 야단을 씌우고 있는 거죠. 이 바라보는 주체와 객체의 관계가 전도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거죠. 자, 이렇게 한국의 포스트 모더니즘 소설은 주제 파괴, 발음과 단어 유희, 해체, 우정부주의입니다. 장정일의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 최수철의 알몽과 육성, 하일제의 경마장 가는 길. 이것이 한국의 대표적인 포스트 모더니즘적 소설입니다. 자, 요건 피터 항트케어가 짓고 기국수가 연출한 관객모독 오태석의 운상각 이러한 희곡은 논리적 일관적 구성이 해치되어 있고 정보 및 이미지가 파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접근성이고 순수행이 장르 혼합되어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 영화입니다. 명료성에서 불명료성으로 스토리 또는 플롯을 바뀝니다. 이 숏커트라고 하는 이런 영화인데 숏커트는 로버트 알트만이라는 위대한 이 배우, 위대한 감독이 실제로 당시 유명한 이 할리우드에서 가장 뛰어난 배우들이 30명, 주연급 배우 30명이 여기 참여. 그런데 하나의 단일한 서사가 존재하지 않고 서로 다른 이야기가 꼭 콜라주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이 영화는 형식은 아주 철저하게 이 포스트 모던적 형식인데 이 미국 60, 70년대, 80년대 이후의 특히 자본주의에서 극도로 발달한 자본주의를 대표하는 미국 사회에서 드러난 인간들 사이의 버선김, 소외, 파편화, 단절화 이것들을 드러내는 아주 뛰어난 영화인데 한번 보십시오. 그 영화를 스토리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리게 되는데 한번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제목이 숏컷입니다.
그 다음에 총알탄 사나이입니다. 이 총알탄 사나이 이 영화를 보시면 어디선가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의 영화의 모든 장면을 다 빼겨서 집어넣었습니다. 이런 것을 패스티시라는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혼성 모방이랍니다. 보통은 콜라주, 몽타주, 패러디는 그냥 쓰고 이 패스티시는 이 번역에서 혼성 모방이라고 번역하기도 하죠. 자, 그런데 아가사 크리스티 나인강 살인 사건입니다. 이건 전통적인 모던적 소설이죠. 통일성, 유기적 구성, 능용성이죠. 아가사 크리스티의 소설은 우리가 다 알듯이 11개 인디안 인형, 오리엔트 특급 살인 사건 등등이죠. 나일강 살인 사건. 실제로는 제한된 공간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거기에 참여한 모든 인물들이 다 범죄 용의 선상에 오르고, 그러나 작가는 아주 치밀한 합리적인 논리를 거쳐서 전혀 의외의 인물이 실제 범인임을 밝혀내는 아주 뛰어난 소설인데, 이게 실제로는 2급 대중소설인데 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거의 아가사 크리스티는 이것 때문에 거의 대가의 반열에 올라 있죠. 그런데 폴 버호벤의 원초적 본능입니다. 이 원초적 본능은 이게 누굽니까? 마이클 더글라스고 이름이 데뷔 갑자기 샤론 스톤 샤론 스톤입니다. 영화 주제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 여자가 실제로는 이 살인을 주제로 이 스릴러 소설을 쓰는 그런 여자인데, 실제로는 100가지 살인 사건이 일어난 거죠. 엽기적인 살인 사건이 일어났고, 여자가 남자와 성관계를 하다가 갑자기 여자가 남자의 눈을 가립니다. 그러니 의방한 남자가 그것도 모르고 눈을 가리길 막아주고, 눈을 가리기를 한 순간에 여자가 이 남자의 팔과 다리를 침대에 묶습니다. 침대에 묶으니 남자는 그것도 여자가 자기에게 성감을 극대화시켜준 줄 알고 또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 여자가 얼음을 깨는 얼음 송곳을 꺼내서 남자를 확 찔러 죽이죠. 이런 엽기적 사건이 몇 개 일어난 거죠. 그런데 이 소설을 쓰니까 이 여자가 실제로는 이 남자가 형사인데 이 여자가 그래서 가장 큰 용의 선상에 올라서 이 남자가 이 여자를 따라다니면서 실제로는 이 여자가 범죄자임을 실제로는 이 소설을 썼고 그 소설을 현실에서 구현한 그러한 이 살인자라는 걸 밝히기 위해서 따라다니는데, 실제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실제로는 이 여자가 범인이 아니라 이 여자 친구, 고등학교 때의 친구가 범인인 여러 정황들이 드러나고, 그래서 이 남자가 이 여자가 범인이라는 그러한 이 생각을 이제 버리게 되고 그 여자 친구를 쫓아다니면서 그 여자 친구를 딱 부릅니다. 어디 큰 이 쇼핑몰 같은 또는 백화점 같은 곳에서 그 여자를 딱 부르는데 여자가 딱 돌아섰죠. 여자가 바바를 입고 딱 돌아섰는데 이 옷에 이렇게 무슨 뾰족한 게 딱 튀어나온 거죠. 이걸 보고 남자 총인 줄 알고 바로 총을 꺼내서 형사 탁 쏘아 죽이죠. 여자가 총을 맞고 죽은 거죠. 그런데 총을 맞고 죽은 여자를 보니 그것이 총이 아니라 그 여자가 자동차 열차에 들고 있었던, 이 남자가 이 여자를 오해해서 여자를 죽이긴 했지만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모든 그러한 정황을 볼 때 이제 이 여자가 원래 의심받았던 이 샤론 스톤이 이 살인 혐의자가 아니라 그 친구 대학 동창 또는 여고 동창이 범인인 게 밝혀졌고, 그 형사는 오인을 해서 실제로는 그 여자를 죽이게 되긴 되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실제로는 잘못된 이런 과실에 의한 이런 일종의 과실이지만 그 자체가 그 사실 때문에 그 여자가 범인이란 사실 자체는 그대로 달라지진 않았고, 그래서 이제 그 남자는 약간의 견책을 받고 그 여자가 실제로는 범인이라는 것이 정해졌고 이 여자는 그 흠에서 벗어났습니다. 그 둘이서 다시 뭘 하겠습니까? 다시 육체적 관계를 맺는 거죠. 그런데 또 여자가 그 남자의 눈을 가리고 팔을 굽습니다. 남자가 다부지고 가만히 있죠. 그런데 그 마지막 장면에 여자가 다시 얼음 속옷을 꺼내서 남자를 죽이려 하다
동조를 취하다가 그 얼음 송곳을 저기 침대 밑으로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와서 이 마지막 장면에서 말합니다.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모든 연극의 또는 영화 스토리가 붕괴되죠. 플롯이 파괴됩니다. 실은 그러면 그 여자가 누가 범인인지 실제로는 불명성이죠. 플롯이 파괴됩니다. 유기적 구성이 해체되죠. 중심이 사라집니다.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봐왔던 핵심은, 그러면 모더니즘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핵심은 유기적 구성의 해체, 그 다음에 통일성의 해체, 동일성의 해체, 이런 거였죠. 이런 것이 실제로는 그것이 여기 데리다에서는 해체주의로 드러났고 차이로 드러났고, 그리고 무엇보다 말보다 말이 우리는 항상 음성 중심주의에서는 말이 우선성을 가진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말도 글보다 우선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 자체도 이미 그 안에 차이가 있고 그의 흔적이 있다. 차이와 흔적이 동일성보다 우선한다. 이것이 해체주의 가장 큰 특징이었죠. 그리고 그러한 그런 대상을 바꾸는 것들을 데리다는 이 서플먼트 대리 보충이라 하죠. 그러니까 데리다의 개념, 가장 큰 개념은 해체, 차연, 대리 보충, 흔적, 차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이걸 다시 보자면은 그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피터 아이젠만의 해체주의 건축을 좀 더 쉽게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피터 아이젠만의 건축 언어가 해체주의를 한다면 거기에는 무엇이 들어간답니까? 유기적 구성이 사라진다, 통일성이 사라진다, 그리고 흔적과 차이가 실제로는 더 우선한다. 동일성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가 끼어있는, 아이젠만이 끼어있는 그 건축가 그룹이 뉴욕 5였습니다. 마이클 그레이버스, 찰스 과스메이, 그리고 존 헤이덕, 리차드 마이야, 이거를 피터 아이젠만입니다. 이들이 화이트로 부르면서 그레이 그룹이 실제로 그레이 그룹과 화이트 그레이 논쟁을 하는데, 이 화이트 그룹은 르꼬르부지에의 추상적 형태와 자율성을 개성하려 했고, 그레이 그룹은 맥락주의 역사인용 다채로운 책자와 장식을 주장하는데, 이 그레이 그룹이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화이트 그룹 중에서 마이클 그레이버스도 실제로는 포스트 모던적인 작품을 많이 했고, 그리고 실제로 피터 아이젠만은 실제로는 이 뉴욕 5에서 화이트 그룹이었지만 다른 방식으로 언어적 실험을 통해서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또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아이젠만은 화이트 그룹이었지만 모더니즘의 형식 실험을 이 철학적, 은학적 차원으로 밀고 나가면서 데리다의 해체주의 건축으로 나아갑니다. 따라서 그는 화이트에서 출발했으나 그레이와는 다른 방식으로 포스트 모던으로 이동한 특수한 경우죠. 자, 여기 찰스 쟁크스가 1977년에 출간한 포스트 모던 건축의 언어란 책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포스트 모던 건축이 시작된 날은 1972년 3월 16일인데 1972년 3월 16일에
미주리주 세인트 루이스에 위치한 프로이트 아이고 이 주거단지 복합 건축물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건축은 이 1972년 7월 15일 미주리주 세인트 루이스에서 죽어버렸다. 실제 설교 날짜는 3월인데 젠커스가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면서 7일로 표기합니다. 이게 프로이트 아이고 건축물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아파트 같죠, 이런 아파트 같은 거. 이 아파트가 실제로는 건축가가 미노루 야마사키인데 르끄로부지의 근대적 이상을 도시 주거에 실현하려고 했던 것인데 현실에는 빈곤, 범죄, 사회적 불입, 즉 설계 실패, 유지 관리가 안 돼서 붕괴된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철거는 단순한 건축물의 파괴가 아니라 근대 건축이 신봉하던 보편적 합리성, 기능주의, 진보의 신화의 종말을 상징했던 것이죠. 모더니즘의 신념 체계가 무너진 순간이자 포스트 모더니즘이 태어난 상징적 순간이 된 것이죠. 이 프로토 아이가 몰락 원인입니다. 단순히 설계 관리나 유지 관리 실패의 문제가 아니라 근대 건축이 지녔던 사회적 이상이 현실에서 어떻게 무너졌는가를 보여주는 압축적 사건이었습니다. 그 몰락은 건축적, 사회 경제적, 인종 정치적, 제도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었는데 실제로는 33개동 11층 고층 블록형 아파트입니다. 빛과 공기, 녹지 이상을 구현한다는 목표로 지어졌는데 그리고 근대 도시 이념, 르꼬르부지에의 근대 도시 이념에 근거한 고층 집합 주거단지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초기에 지어졌던 이 고층이 아닌 중층 정도의 아파트죠. 이 집단 아파트인데 이 개인 공간이 창출되었죠. 그리고 복도와 엘리베이터 홀 중심의 공동 공간입니다. 실제는 오히려 익명성과 불안을 조장했고 주민 간 대화가 단절되고 누구의 공간도 아닌 공간이 범죄의 온상이 됩니다. 스케일이 부족했죠. 이 놀이터, 상점, 공동시설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고 기능적이지만 삶의 내면 사라집니다. 그리고 실제 주민의 요구나 생활 양식이 아닌 도시 건축가와 계획가와 건축가의 합리적 모델에 따라 설계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회적 맥락이 없는 건축이 되어버린 것이죠. 젠커스는 이를 두고 기능적이되 인간적이지 않았다니. 빈곤이 집중되었고 저등이 파탄됩니다. 실제로는 흑인들이 이제 다 빠져나가고 백인들이 다 빠져나가고 흑인 저소득층만 남죠. 그리고 임대료 수익이 감소하니까 유지관리비가 극히 부족해져 버렸고 냉전기에 예산이 국방에 집중됨으로써 주택관리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됩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고장되고 쓰레기 더미 낙서 등등으로 일상적 이 붕괴가 가속화되면서 노후화되고 방치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회 복지로서의 주거가 아니라 빈곤의 저장소가 된 것이죠. 그리고 인종적 정치적 요인입니다. 당시 세인트 루이스가 철저히 인종 분리 정책을 유지하던 도시였는데 그리고 프로이트 아이고는 애초부터 흑인 지구와 이 백인 지구로 나눠서 설계되었는데 실제로 완공 시점에 흑인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사실상 흑인 빈민 아파트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실제로는 흑인 거주지가 도시 슬럼화되면서 전격적으로 방치되고 범죄율 실업률이 폭증했고 공공 서비스가 거의 제공되지 않았던 것이죠. 실제로는 미국 사회 인종차별, 빈곤 정책 실패 상징입니다. 물론 근대 건축의 실패이기도 했지만 미국의 사회 문제가 더 복합적으로 드러난 것이죠. 관리적 운영과 참여의 부재입니다. 주민이 자신의 삶을 가꾸는 공동으로 가꾸는 주체로 인정되지 않았고 건축은 완성되었지만 사회적 건축이 부재했다는 것이죠. 즉 한국의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나 주민관리위원회 같은 자체적인 기관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점이 또한 프로이트 아이고 붕괴의 결정적 요인 중 하나였는데 실제로는 모든 운영 권한을 이 주택청이 독점했고
실제로는 입주자로서 행정적 존재일 뿐 여기에 공간 운영이나 환경 개선에 관여할 법적 제도 권한이 없었습니다. 즉, 실제로는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도 조명이나 선행이 문제가 생겨도 이를 스스로 해결하거나 결정할 통로가 없었다는 거죠. 공간은 아무것도 아닌 공간으로 변모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의 입주자 대표가 가지고 있는 큰 역할들이 실제 존재한다는 것이죠. 공동체 결속이 부재해서 누구도 서로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의 눈이 사라진 공간이 범죄의 온실이 되었던 것이죠. 한국 입주자 대표 회의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자율적 의사결정 구조가 전무했습니다. 그 개인의 통제감과 시야가 닿지 않는 공간은 곧 범죄의 무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관리의 비인간화, 행정적 통제, 제도 부재가 난 상징적입니다. 벽은 서 있는데 공동체는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회 건축가 하산 파티의 말을 요약하자면 실제로는 이 프로토타입으로 몰아본 건축이 아무리 기능적으로 완벽해도 살아있는 사회적 관계망이 부재할 때 그 공간은 붕괴한다는 사실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거는 건물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것은 이 사건은 오늘의 한국의 아파트 단지 도시계획에도 굉장히 유효한 교훈을 던진다는 겁니다. 주민 참여와 자치 없이 설계된 공간은 결국 인간을 배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프로젝트 아이고는 근대적 합리성의 붕괴를 상징합니다. 벽으로버시의 및 공기, 녹지, 질서라는 4대 이상이 실제로는 비인간적 교육, 단절, 통제, 소유로 변질됩니다. 젠크스가 말하듯이 모든 점의 건축은 기술적으로 성공했지만 인간적으로는 파멸합니다. 이제 건축은 더 이상 공의 도구가 아니라 사회적 배제의 기계로 전락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근대 건축이 자랑하는 보편적 해법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보여준 종관의 의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 아이고의 폭발은 이성적 계획과 기능적 설계만으로 좋은 삶을 만들 수 있다는 근대의 확신이 무너진 순간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건축이 사회적 관계를 만들지 못했을 때 인간을 연 공간이 인간을 배제하는 공간으로 그냥 상징적이었다는 것이죠. 한국은 모던적 건축은 바로 프로토타입 시대가 되는 한계를 나타내는 것이고 럭브로 버지의 기그로스 주택인데 이 럭브로 버지의 기그로스 주택이라는 그 개념은 실제로 인간의 다양성과 감정이 배제되는 거죠. 이 목표는 합리성, 기능성, 효율성, 보편적 질서였지만 실제로는 실생활의 복잡성과 불일치를 배려하지 못했던 것이었죠. 그리고 단순한 기하, 장식성이 배제라는 것은 실제로 비인간적, 획일적 공간으로만 전락해 버렸다는 것이죠. 형태는 기능을 다룬다는 건 이 말의 실제로 기능이 인간의 삶을 지배함으로써 삶을 소외시키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포스트 모든 건축은 바로 이 붕괴의 자녀에서 태어났습니다. 모든 건축이 붕괴라는 자녀에서. 그래서 그것은 단순히 새로운 양식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이 진리를 담을 수 있다는 믿음 자체에 대한 회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계는 더 이상 하나의 합리적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 시대, 다원적 진리, 상징적 유행 시대가 시작됐음을 알기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던 건축 주요 특징은 역사와 맥락의 복귀입니다. 모더니즘이 새로움만을 추구하며 과거와 단절했다니 예술이나 회화에서 마찬가지죠. 모더니즘의 특징은 과거와 단절, 현실 새로움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포스트 모던은 과거 양식과 상징을 인용합니다. 건축은 더 이상 보편적 분식이 아니라 특정 장소의 문화적 맥락 속에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죠. 로버트 벤츄리의 바나 벤츄리라고 씁니다.
르네상스의 박공, 고전적 포털 등을 깨뜨리하여 기독주의를 아이러니하게 조롱합니다. 바다 벤슨이 체스터 티엘에 있는 필라델피아입니다.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 있는 이 체스터 티엘이라는 곳에 있는 바다 벤슨이 없습니다. 상고팀이 박공을 불갔죠. 그리고 잘못된 책임과 비대칭. 이 바다 벤슨의 주요 특징은 이 less is more, 이 러브지의 것은 적은 것이 더 좋은 것이다, 더 많은 것이다. less is more, less is poor. 이걸 중에서 더 적은 것은 지겹다, 이런 뜻이죠. 단순한 형태 속에서 실제로는 이게 지금 불균형 모순이 의도적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박풍, 지붕, 중앙, 출입구, 불뚝 등 고전적 형태의 고전적 주택의 상징을 촬영하면서 비례와 질서를 변하면서 패러디적 위협을 보여줍니다. 이 19세기에 지어진 이 집 옆에 있는 이 19세기 하우스입니다. 그럼 많이 본다죠. 그것이 그리고 이중 코드입니다. 한편으로는 소박한 주택 같지만 근대 건축의 기능주의를 비판하는 철학적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르꼬르브지에서 기능주의와 달리 개인적 감성, 기억, 상징에서 있는 인간적 공간을 지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중 코드입니다. 이중 코드와 달성인데, 쟁크스가 말하는 이중 코드는 대중에게는 친숙한 이미지이지만 전문가에게는 철학적인 동시에 전달하는 것이죠. 필립 존슨의 AT&T 빌딩, 치킨데일 가오모의 공백이 역사 문화와 사무적 상승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의미가 하나가 아니라 일대에 따라 달라지는 다양적 구조를 가진다는 것이죠. AT&T 빌딩. 91년대는 이 빌딩이었고 전문적인 통신 그룹이었고, 지금은 2016년까지는 소니타워 잠정이 있고, 지금은 550 메디슨 건물로营되고 있습니다. 고전적 양식의 치킨데일 가오모의 고전적 형태를 인용하면서도 아이러니와 유머를 담은 패러디죠. 근대 건축의 무장식 원칙을 전면으로 거부한사입니다. 그리고 역사와 상징의 묶입니다. 기능주의적 요리 강철 상자 대신에 석재의장입니다. 석재의장과 중간 기둥 모티브로 역사적 중앙을 복원합니다. 맥락 없는 보편성 대신에 도시의 기억과 상징성을 중시한 태도로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중 코드입니다. 대중에게는 친숙하고 장식적이지만 전문가에게는 철학적에서 근데 종원성을 동시에 제시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 이중 코드라는 것이 찰스 쟁크스가 쓰는 포스트 모던의 핵심이 됩니다. 모더니즘이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라는 보에 따르면 여기는 의미가 기능을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건물은 통신기업의 상징이자 속보의 성전처럼 생겼습니다. 맨하탄의 마천루 사이에서 단조로운 밀백과 달리 인간적 비례감과 고전적 질감을 표현하는 그런 시도입니다. 외벽이 다 석재로 마감됐습니다. 자, 그래 이 AT&T 빌딩은 모더니즘의 사고를 선언한 건축물입니다. 모더니즘 이후에는 이런 건물이 나와야 할 것이다. 기능과 합리성의 건축이 끝나고 상징, 아이러니, 역사, 비호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건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빌딩은 근대 건축의 위상대를 해체하고 역사와 상징, 유머를 뺏어낸 아이러니에 맞춤으로 합니다. 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포스트 모던의 건축의 주요 특징, 패러디, 아이러니. 그래서 포스트 모던 건축은 근대적 진지학을 적용하면서 다양한 형식, 양식의 불합, 풍자,
유해를 즐기는 것이고 폴 마이클 그레이버스의 포틀랜드 빌딩 고전 기둥과 색채를 과장하게 돼서 그건 유머로서의 건축이다. 오리건 주 포틀랜드에 있는 이 포틀랜드 빌딩 시청 층상대 양식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대표적 작품이죠. 실제 배경이 대전 건축에서 언니 건축입니다. 1970년대 이후한 미국 공공 건축에서 모더니즘의 미성자 양식이 주류였죠. 그레이버스는 이러한 단순한 한국주의 건축의 반기를 들고 색채, 장식, 상징, 역사 운영을 통해 건축이 다시 이야기하는 언어를 복원하려 합니다. 그래서 건축은 작업 기기가 아니라 인간의 기능과 상징을 담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렬한 색채와 패턴이 파란 색깔, 테라코타, 오렌지, 청록, 회색 등의 대담한 색의 대비가 건물 내부 전체에 적용됩니다. 이는 모더니즘의 무채색이야 현재 우리 콘크리트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었습니다. 건물이 도시 속에서 마치 만화적 조형물처럼 시각적으로 부각되게 만드는 것이었죠. 거대한 상징 장치입니다. 그리고 이중 코드입니다. 이중 코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젠커스가 포스트 모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이중 코드라고 말씀드렸죠. 대중에게는 화려한 건물이고 전문가에게는 모더니즘의 개체에 대한 시각적 실험입니다. 이런 사람에 따라서 달리 해석된 건축으로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 개념을 보인합니다. 기능에서 의존하고 벤틀리의 영향으로 less is more, less is more. 저것을 진화하다. 그래서 공공건축이 지위와 소통하는 이미지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실제로는 비판은 실제로는 표피적이다. 외형적 포스모의 관리다. 이런 비판이 있었죠. 자, 그러나 다시 21세기 이후의 이 부분은 근대 건축의 냉정한 기능주의를 끊는 상징적 사건이라고 다시 주목받았습니다. 그리고 공공건축의 언어와 상징의 본질을 촉발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공공건축 배우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랜드 빌딩은 근대 건축의 합리성을 해체하고 인간의 감성, 기억, 상징을 되살린 첫 공공건축이 된 것이고 이 모더니즘 무표정한 이 기계가 끝이나고 이야기하는 건축의 시대가 시작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다양성과 복잡성입니다. 포스트 모던 건축은 모순과 중립성을 긍정합니다. 하나의 이론이 아니라 서로 충돌하는 감각적인 공존을 그 바탕에 미학으로 삼는다는 것이죠. 기호와 경제 건축입니다. 더 이상 기능적 기기가 아니라 이 필요한 특성입니다. 특히 베르나르 슈리와 아이젠마는 건축을 어느적 기호 세계 형태로 보고 형태의 의미를 개최합니다. 즉, 건축은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해석되기 위한 것이다. 이 아이젠마는 이제 아이젠마는 그 하우스 시즌을 위해서 은하우스 치료를 하는데 그 모습은 건축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특정한 건축을 만들어 놓고 그 속에 사람들이 들어가 사는 그런 요교와 같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건축은 기능이나 장식에 종속된 대상이 아니라 그 자체의 내적 규칙과 권위적 구조 속에서 의미를 생성하는 장인적 체계라는 거죠. 근대가 건축을 사회 개선의 도구로 보았다면 포스트 모던은 그것을 어느 기호 해석장으로 바꾼 것입니다. 이 규칙, 구조, 언어적 체계론의 건축입니다. 아이젠마는 건축을 하나의 언어적 체계로 이해하는데 우리가 문장을 만들 때 문구 규칙에 따르듯이 건축도 보이지 않는 규칙과 구조에 따라 형태가 생성된다는 것이죠. 언어와 건축을 유사성입니다. 문장은 단어를 무작위로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 동사, 목적 같은
문법 규칙에 따라 생성되죠. 이와 관련하여 아이젠만 건축도, 방, 벽, 구조, 공간 대시 같은 규칙적 관계 속에서 탄생한다고 보장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건축은 단순히 외부 요구, 즉 거주와 기능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문법적 질서 속에서 스스로 만들어지는 체계다. 그래서 건축은 언어와 마찬가지로 기호와 구조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체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이란 사회적, 기능적 요구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내부의 문법과 규칙에 따라 생성되는 것이다. 건축 설계는 단순한 형태의 배전이 아니라 언어학적 문법처럼 추상적 규칙을 조합을 통해 공간과 형태를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노암 촘스키의 개념 생성 문법과 연결되고 그것을 창조하죠. 문장이 문법 규칙을 생성되듯이 건축도 기저구조에서 표현 구조로 변형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거의 초기 하우스 시리즈는 이 원리를 실험한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에 따르면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라 언어적 구조주제 규칙을 시각화한 산물입니다. 그는 건축의 기능적 합리성을 무시하고 순수하게 규칙을 조합으로 집을 설계합니다. 그래서 이 집에서 그 집의 가장 대표적인 하우스 6가 가장 대표적인 것인데 이 집에서 계단을 밀어 올라가지 않고 중간에서 끊겨 있거나 기둥이 그것이 한가운데 모여서 동시에 방해가 됩니다. 저희는 살기 편한 집이 아니라 언어학적 규칙을 건축에 대입했을 때 어떤 형태가 나오는지 보여주는 시험이었다는 것이죠. 즉 아이젠만은 건축이 기능이나 미학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독립 언어 체계로서 스스로 생성될 수 있다는 점을 드러냈죠. 촘스키의 언어학에서는 기저 구조가 변형되면서 표현 구조로 드러난다는 것인데 이 촘스키는 언어가 단순히 단어를 이어붙여놓은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깊은 구조적 기저 구조에서 출발한다고 보았는데 이 기저 구조는 문장의 기본 의미와 관계가 안고 있습니다. 문장의 기저 구조입니다. 나는 밥을 먹는다가 문장의 기본 의미와 관계가 이루어지는 구조죠. 표현 구조는 이런 기본적에서 밥은 내가 먹는다. 이런 바꿀 수 있죠. 밥은 내가 먹는다면 무엇이 언어됩니까? 내가 주어가 되죠. 그 다음에 내가 먹는 것은 밥이다. 무엇이 언어됩니까? 밥이 강조되죠. 자, 이렇게 세 문장 끝으로는 다르게 보이지만 기저 구조는 나는 밥을 먹는다는 그 기본 구조는 동일하죠. 나 밥 먹다라는 그런 의미 구조에서 파생된 것이죠. 그래서 문장은 눈에 보이는 그 모습 그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보이는 깊은 뼈대 기저 구조죠. 그 규칙에서 출발하는데 이 뼈대가 여러 문법 규칙을 거쳐서 배양되면서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구체적인 문장으로 나타난다는 것이고 하나의 기저 구조에서 여러 가지 다른 표면 문장이 생성될 수 있다는 것이고 아이젠만은 이를 건축에 적용해서 기본적인 구조, 공간 구조적 정사편 그리드를 설정하고 이를 규칙적으로 배치하면서 건물의 형태를 생성합니다. 그래서 마치 나는 밥을 먹는다 해서 밥을 내가 먹는다처럼 문법 규칙이 문장을 변형시키듯 건축도 규칙적 변형을 통해 무한히 다른 형태를 나올 수 있다는 것이고 기저구조, 표면구조 기초구조, 정사각형 격자 축선, 그리고 공간을 조직하는 기본 규칙 관계, 추의 교차, 그림의 분절, 이것들이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 건축의 어려운 문법이죠. 그 다음에 표면 구조는 이 기저 구조가 여러 변형 규칙을 거쳐 드러난 실제 건축 형태입니다. 벽 위치, 계단 위치, 공간의 변화 방식, 이론의 패턴 등이죠. 이 단계에서 우리는 건축을 실제의 건물로 인식하게 되는데 이 아이젠만을 설계할 때 사진사 그리드를 특정합니다. 이 그리드는 집 전체를 생성하는 문법적 기저 구조였는데 이 그리드는 평면과 면을 동시에 생각하면서 기둥, 벽, 계단, 창 등의 위치와 형태를 규칙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언어적 체계를 제공하고 중요한 점입니다.
이 그리드가 단순히 효율적인 구조 설계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의학에서 말하는 문법처럼 건축물의 의미를 만드는 기호 체계로 기능한다는 거죠. 이렇게 수정을 네 가지 이런 그리드로 다양한 방식을 다양한 결합을 통해서 실제 건축의 그런 표면 구조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집을 이런 드로잉이라는 것이 이렇게 아니라 이러한 그리드를 통해서 그리드를 빼고 집어넣고 머리에 대해서 새로 배치하는 그 실험 속에서 이런 표면 구조가 탄생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4곱하기4 그리드에서 이동 중첩 삭제 뒤틀기 같은 1.1년의 배경 규칙을 적용했고 이 배경 속에서 기적 구조가 표면 구조로 되듯이 건축도 이 그리드 기적 구조가 표면 구조로 변환되는 실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병은 구조적으로 필요하지 않은데도 그리드의 규칙을 따르는 것을 세워졌고 반대로 기능적으로 필요해 보이는 공간은 의도적으로 비워졌습니다. 그래서 실제 건축물로 구현된 하우스 6는 살기 불편한 집으로 유명합니다. 거실 한가운데 뚫린 용지죠. 침실에는 천장이 있고 침실 옆으로도 유리창들이 다 뚫려 있습니다. 사생활이 보장되지 않죠. 계단이 중간에 끊겨서 올라갈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불편한 곳들은 실수나 장난이 아니라 기존 구조의 어려운 규칙이 그대로 표면 구조로 실현되었기 때문에 생긴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하우스 6는 기능적 요구를 살기 편한직이라는 기능적 요구를 충족시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기존 구조가 표면 구조로 어떻게 변환되는가를 라는 과정을 집이라는 매체로 보여주는 하나의 기록물입니다. 6은 집 요구입니다. 이것을 더하기 중간에 계단이 끌어져서 올라가면 됩니다. 열어놓고 다 이 그리드 같아서 배를 해놓으니 여기에 바깥에서 다 보이죠. 실제로 이 집을 이런 집에 누가 살까 하는 실제로 전부 건축까지 살았어요. 그런데 아이만은 이 하우스 6를 단순히 하나의 건축물로 보지 않았고 이 집은 완성된 결과물이라기보다는 그리드에서 배경을 거쳐서 표면 구조로 도달하는 과정이 흔들리는 것이죠. 따라서 하우스 6는 사는 집이 아니라 건축을 언어처럼 읽고 해석해야 하는 텍스트로 존재한다는 거죠. 건축물의 기적 구조는 건축의 이 글자와 총의 방법 분절입니다. 그냥 집이 지어지기 전에 미리 설정된 눈에 보이지 않는 구조인데 이 건축물의 표면 구조는 결제의 규칙을 내용조합한 결과로 실제 나타나는 집이죠. 네. 계단이 끊기거나 그동이 거실 한가운데 자리하는 것은 기능적으로 분명한 데가 만들어진 것인데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아이젠만이 말하는 규칙으로부터 생성되는 건축의 사례라는 것이죠. 아이젠만은 건축이 기능적, 미적 요구에 앞서서 이 언어처럼 내부 문구에 따라 생성되는 자율적 체계임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비트 이것으로 말하는 건축의 3요소 페미타스, 유틸리타스, 베누스타스 이것이 건축의 기본 기본이었는데 아이젠만은 이런 부분을 의도적으로 흔들립니다. 계단이 중간에 경계로 올라갈 수 없다든지 기둥이 꼭 필요한 자리에 있어야 할 공수를 방해한다든지 이런 걸 실용적 관점에서 본다면 황당하기도 하고 불편하죠. 그런데 그 불편함이 그 건물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는 건축을 기능적 틀에서 해방시키고 독립적인 언어처럼 다루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집이 반드시 사람을 편안하게 수용해야 한다는 전제를 공부하고 집 자체가 하나의 개념적 시각임을 보여주라고 했습니다.
2000년. 그래서 건축이 왜 그래야 하는가? 쾌적한 공간인데, 건축이라는 쾌적한 공간이어야 할 텐데, 하우스 6는 그 기대를 조절시킵니다. 계단이 멈추는 지점은 건축자에게 불편함을 강요한 대신 건축이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질문을 던진다는 것이고, 기둥이 길을 막는 순간 우리는 기둥을 단순히 구조적 장치로 보지 않고 공간을 어느처럼 발화하는 기호로 보게 된다는 것이죠. 아인슈타인에게 불편함은 단순한 미련이 아니라 반항의 제스처이자 건축의 자율성을 드러내는 거죠. 간단히 말해서 하우스6는 살기 좋은 집이라기보다 생각하게 만드는 집. 그런데 불구하고 이런 집에 누가 살까? 라는 질문이 있겠죠. 실제로 이 집에 뭐 살까? 그 사람 실제로 아이젠만큼 속된말로 그건 아이젠만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한 선지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건축을 사는 공간이 아니라 읽히는 공간으로 전환했던 것이고, 그래서 그 순간 건축은 당신이 사용하는 대상이 아니라 해석하고 읽어내야 할 기호로 바뀌죠. 불편함은 계란이 아니라 건축이 우리에게 말을 걸고 생각하게 만들던 장치인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 상기들이 만들면 아까 얘기했죠. 상기는 어쨌든 이런 실험을 밑바탕에 깔고 그러다 폐쇄하고 살기 좋은 공간으로 만들어야. 이런 데서 싸우는 사람들이 이런 데서 못 살니까 그렇게 그러면 더 거기서 다른 데 주체라니 나옵니다. 불편함은 우리에게 불쾌함을 주는 대신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건축의 원칙을 낯설게 드러내어서 비판적으로 다시 생각하게 만든 힘을 가진다는 것이죠. 불편함은 일상적 건축 개념을 비판적으로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건축은 일종의 철학적 장치입니다. 편안한 생활 공간이다라는 그런 일반적인 건축 개념에 넘어섰습니다. 과연 건축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질문하게 만드는 그런 철학적 장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웹스터 아트 센터는 1984년 그 공부에서 당선돼 설계를 했고,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안의 옛 아머리 군사 훈련소 부지에 세워진 예술센터입니다. 실제로 이 건물이 또한 아이젠먼의 대표적인 해체주의 건축 사례로서 실제로 공연장 미술관 교육 공간을 겸하고 있습니다. 19세기 군사훈련이었던 아머리 건물이 철거된 자리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부지한 건물을 다시 불러내는 방식으로 건물을 디자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지한 건물을 다시 불러내는 방식, 그러니까 아무리 군사시설은 사라졌는데 그것은 아무리 군사시설이 있던 곳인데 그것이 아무리 군사시설이 다시 그리워집니다. 불러온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보관하지 않고 흔적과 부재를 남기는 방식으로 표현했던 것이죠. 해체계획이 있습니다. 해체에서 그것은 이 데리다의 해체가 실제로 드러낸다는 것은 실제로는 데리다의 음성중심주의를 비판하는 데리다의 관점은 실제로는 음성은 오히려 말은 글보다 우선적으로 보이지만 글 속에서는 실제로는 글과 차이가 존재하고 글과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오히려 타락이라고 전통적으로 이야기되어 왔지만 데리다의 말은 이미 그 말 속에도 뭐가 있었다? 차이가 있었다. 글이 있었다. 그리고 그 말 속에 이미 흔적이 있었다. 그러니 말과 글의 관계에서 어느 것이 우선성이다?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글 속에도 이미 우선적이라고 보는 이 말 속에도 과거의 흔적이 있고 그 차이가 보여요. 이것이 데리다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부지한 건물을 그대로 복원하지 않고 흔적과 부재를 남기는 방식으로 표현했다는 것이죠. 없는 것을 보여주는 대비 부재를 기념하는 건축이라는 점에서 알려져 있죠. 이는 전통적 건축이 과거를 존재하게 만드는 기념비를 만드는 것과 달리 해체주의적 기념입니다. 웹스는 건축이 하나의 철학적 텍스트가 되게 만듭니다. 아이젠머는 건축을 단순한 기능 공간이 아니라 아까 살펴보았듯이 읽고 해석해야 하는 텍스트로 보았다는 것이죠. 웹스는 거주보다 해석을 요구하는 건축으로 건축을 어떻게 읽을 것이라는 이런 질문을 던지죠. 그래서 건축 자체가 예술 철학적 나무의 일부가 됩니다. 웹스는 세계 최초의 해체주의 건축 미술관으로 보인답니다. 그리고 역시 기능적으로 불편하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그 불편함이 해체주의적 사회를 촉발한 장치입니다. 웹스 아트센터는 예술을 전시하는 건물이자 그 자신이 하나의 예술작품이 되었습니다. 이를 받았고 웹스는 아트센터의 해체주의적 특징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능적, 합리적 질서가 아니라 흔적, 겹침, 불연속 속으로 설명되는 것이죠. 존재하지 않는 과거와 현재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동시에 드러내는 도구입니다. 구조입니다. 원래 그 웹스가 들어선 자리는 중국대학의 아머리 군사훈련 소림 체육관이 있는 자리였는데 1958년에 파손되어서 철거되었고 오랫동안 빈털어남았을 때 그곳에 이제 이 빈털 자체가 잃어버린 기억의 흔적을 간직한 공간이었죠. 아이젠머는 그 부재 자체를 건축의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자, 이제 아모리의 사람이 아모리의 기억을 되살려내는 방식, 건물 외부에는 아모리의 탑과 벽체 그리드를 제작하여 암시하는 도시들을 곳곳에 배치하고 건물 정면에 세워진 하얀 철골 프레임 구조물은 실제로는 건물을 지정하지 않습니다. 건물 바깥에 외벽에 철골 구조물을 세워놓는데 아무 기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능이 없는 하얀 철골 구조물은 과거 아모리 탑의 성적 실루엣을 연상시킵니다. 즉 존재하지 않는 과거 건물을 완전히 재현하지 않고 요령처럼 잔상만 드러내는 방식으로 기억을 호출합니다. 그리고 오한중 때 캔버스의 오벌 그리드, 타원형 그리드와 도시 콜럼버스의 그리드를 교차시켜서 과거와 현재, 대학과 도시가 동시에 겹쳐지도록 만듭니다. 또는 과거의 군사시를 모양을 끝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실제 이 그리드는 아무런 기능이 없습니다. 기능은 아무런 기능이 없고 그저 옛날에 성벽을 드러내는 그런 흔적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기업과 현대 예술의 센터 기능이 한 학년에 겹쳐진 이중노출 같은 공간입니다. 그래서 과거 아모리라는 과거는 단순히 박제된 흔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건축적 질서 속에 스며들어서 관람자에게 계속 말을 겁니다. 현재 예술센터는 과거를 지우지 않고 오히려 그 흔적을 통해 스스로의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따라서 웹스 아트센터는 없는 것을 드러내는 건축, 부재의 현존을 표현하는 해체주의적 건축을 짓는. 그래서 그는 건축을 통해 시각의 성의를 보여주려 하는 것이죠. 영화의 이중노출 노출이나 삶의 겹친 인화처럼 아무튼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이 현재인지 과거인지 혼란을 겪는 이 모호함이 바로 해체주의적 시간성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아까 보았듯이 거기 아까 영화 보였습니다. 마지막 영화 산소통 여기 완전히 프로젝트 파괴되어버리고 의미가 해체되어버리죠. 그리고 스스로 해체되어버리죠. 그리고 무엇이 진인지 알 수 없던 이 모함이죠. 이 모함이 바로
해체주의적 시간성을 키우는 것이죠. 예고적인 옛날 군사시설의 그런 탑 같은 경우에 아무런 실제 기능이 없는 흰 철골 프레임. 그래서 알지만 과거와 현재의 경계를 더불어서 흔적과 차이를 줍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과거보다는 이중 경험을 점하고 건축 자체가 부전 과거와 현재의 긴장 시각화 장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 아버리 흔적과 새로운 예술센터라는 현전, 즉 현전하는 것을 한 공간에 겹쳐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건축은 단순한 기능적 건물이 아니라 시공과 기업, 존재와 부재의 공동되는 체력적 구조가 되죠. 수족은 이 수족 구조는 기능적인 시공 요소가 전혀 존재하지 않죠. 자, 그 다음에 그리드가 두 개의 그리드입니다. 사선 축설, 건물 입장 콜럼버스 도시는 사선 축설을 가진 도시 계획 위에 있고, 이 오유럽대학교는 전형적인 집값 격자 체제로 캠퍼스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캠퍼스 집값 그리드와 이 콜럼버스 도시 사선 그리드 겹쳐서 건물을 배치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주 질서가 충돌하면서 생긴 비정직선적 비합리적 동성이 해체주의적 특징을 일삼았습니다. 건물은 질서가 파괴되어 보이지만 사실은 두 질서의 중축으로 생긴 것입니다. 명료한 질서와 정반대로 혼란과 불면서를 문제합니다. 실제로는 보통 우리가 건축에 따라서 특히 전시관에 따라서 따라가면 동시에 따라서 가면 요 돌면 다 보이죠. 그런데 저희가 동시에 혼란스러워서 가다가 길을 놓습니다. 그래서 전통적 건축이 추구하는 명료한 질서 없은 반대로 혼란과 불면서를 강조하죠. 빅스타스센터의 직접 그리드와 블루스 도시의 사실 그리드를 겹쳐놨습니다. 그래서 데리다의 해체설들은 단일한 중심 질서가 존재하지 않으시고 두 개의 그리드가 서로 충돌하면서 차이와 틀이 생겨나고 건축은 그 틈 속에서 의미를 생산합니다. 이제 건물은 더 이상 안정된 토대의 구조가 아니라 겹쳐진 질서 사이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과 박정성을 보여주는 실험적 장치입니다. 그래서 엑스트 아트센터의 공간은 엉망진창으로 보이지만 사실 그 원래는 철저히 계산된 결과라는 것이죠. 이로써 건물은 단일한 중심 질서를 배치하고 부산에서 해체주의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에서 나오는 우리가 갈 수 있는 전형적인 중심적인 틀이 없고 타원에서 봐도 3일 이로써 머리 다 나갑니다. 중심적 유기적 그런 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로써 건물은 단일한 중심 질서를 배치하고 충돌과 차이 속에서 새로운 건축적 개념을 창출하죠. 이것이 바로 해체주의 건축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현색 철거 프레임은 공적 설계이죠. 기본 단순한 기본이죠. 즉 집중하지 않는 기둥 등입니다. 전통적 기원비를 제한하지 않고 그 흔적만을 비어있는 기운으로 남긴 것이죠. 그래서 전통적인 기원비 건축이 무언가를 영속적으로 보존하거나 공정하게 기르는 기능을 가진 것이라면 예를 들어서 선생 기능이나 우리 신전이 기능을 영원히 남기려는 우주적 상징 장치라면 역사는 과거의 아무리를 보고하거나 제한하지 않고 대신 그 후세를 강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프레임은 반복되지만 구조가 아니라 단지 기호 흔적입니다. 자, 그러니 건축이란 실제를 지탱하는 것뿐 아니라 언어를 지탱하는 기호를 필요합니다.
그래서 역선의 기둥은 무기를 받치지 않는, 지탱하지 않는 기둥입니다. 동시에 지탱하려는 관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은 더 이상 구도적 필요성이 아니라 의미의 논의 속에서 작동하는 것이죠. 즉, 지탱하지 않는 기둥입니다. 기둥 있죠? 기둥이 어디 있으니까? 계단에 기둥이죠. 그리고 기둥이 있습니다. 그냥 다리 있죠. 아무 대가리 없는 기둥입니다. 기둥이 없는 기둥 모양으로 존재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무리라는 어원은 군사적 힘과 권위를 상징하는 기획이었지만 안전모는 그것을 권위적 기획으로 보내지 않고 힘 프레임이라는 빈급대의 자민생 기업을 썼습니다. 그래서 엑스는 영웅적 기업을 기념하는 기념비가 아니라 기업비 자체를 대체하는 반기념비가 되는 것입니다. 기업을 영원히 고정하는 것이 기업이 분수에서 떠다니는 상태를 드러내는 건축. 그리고 과거의 권위주의적 건축, 과거의 군사 권력 이런 것들에 대한 조롱이죠. 그것들을 다시 건축 속에 불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모르만 다시 불러내다가 흔적과 기울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적 기념비가 백문적 존재의 흔적을 강조했다면 역사는 후대의 이전, 전자지 않는 것을 드러내는 기념비로 대체주의적 사용을 동의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아인슈타인은 기념비를 해체합니다. 그리고 공경한 기념비 대신에 후대를 기념하는 반기념비를 세우고 그로서 건축은 더 이상 영원한 진리를 고증하는 구조물이 아니라 흔적과 기호로 이루어진 해석의 장이 되는 것이죠. 과거 흔적과 현재의 건축이 이중 노출처럼 겹쳐 보입니다. 이런 밀착들은 현재의 건물들의 기능들이 과거의 군사시설의 흔적입니다. 이건 좀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선도 고안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입구 대상 중인 넥슨에서는 캠퍼스 그리드와 도시 그리드의 겹침이 내부 동선에 반영되어서 복도, 계단, 전실실의 축이 서로 만나고 끊기며 불연속적이죠. 이 때문에 관람객은 종종 길을 잃거나 예상치 못한 공간으로 흘러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되죠. 그런데 이게 없습니다. 아주 잘 되어 있는 한미성적인 동선이라는 당연히 이거 쭉 돌아보는 것이 나도 모르는 이상 공간에 잘못 끌려 들어가서 그 공간을 경험하게 되는 전혀 예상치 못한 경험합니다. 그 세월도 체험이 생겨날 수 있겠죠. 이러한 불능 속성에서 이러한 다이성 속에서 우연적인 체험과 경험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동생입니다. 방해 전략, 그 해체주, 이렇게 해체주 연이라는 것은 결국은 아이젠마는 그런 대신 건축 자체가 하나의 예술적 문제 제기인 것을 보여줍니다. 건축을 텍스트를 읽게 만드는 구조, 중심적 해체, 시간 해체는 기울이 불안정합니다. 가장 핵심은 해체입니다. 자, 합작된 유대인을 위한 비죠. 이 베를린 당내에서 포츠다무 스트라세라는 곳에 들어가서 만들어진 대규모의 이 재물을 그대로 번역하면 살해된 유럽의 살해된 유대인들을 위한 기념비. 그래서 그때 아이젠만이 설계했고 그 이사가 아주 잘 드러난 대규모 공공 프로젝트입니다. 이거 대구 가보신 분 많죠? 만들어진 지는 크게 되지 않는데 전체 구조물은 2100개의 콘크리트 기둥입니다. 그 스텔레라는데 보통 스텔레는 모든 비스기는 기존 비석 기둥입니다. 그 간단히 말하면 학부도 학생의 비석을
이 보통 용어로 스텔레라고 하는데 이 스텔레는 단단히 말해서 세워져 있거나 누워있는 비석인데 이 추모 위에 있는 추모 전체에 있는 추모를 2007개 꿈꾼 덩어리는 공식적으로 스텔렌펠트, 우리말로 스텔렌펠트 비석의 들판의 뜻이죠. 이곳은 홀로코스트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 공간으로서 나치와 그 협력자들이 진행당한 600만 유대인과 수백만의 비유대인을 기념하기 위한 공간인데 15,000평 대지에 실제로 콩고리터 블록은 두께가 0.15, 길이가 보면 약 2.38mm 정도 보입니다. 그런데 그 높이가 0.1mm에서 4.7mm 달합니다. 그리고 그 바닥을 구름을 지게 만들어서 실제로는 이렇게 블록 두께, 길이, 폭이 동일하고 높이가 다 달라서 실제로 보면 각각의 그 스텔레가 비석처럼 보이는 각각의 스텔레가 끝으로는 다 같아 보이지만 모두가 다 다르죠. 같아 보이면서 다르다. 동일성이 아니라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가 반복되는 줄레를 말하는 차이가 반복된다는 개념이 적용되어 있죠. 그리고 블록 사이 간격은 대부분 부위로 일정하게 유지되어서 한 사람만 지나도록 하도록 되었습니다. 격자 구조가 화력 같은 집에 대해서 전체 배치는 이 바닥과 같은 격자로 정렬되어 있지만 바닥 지형이 이렇게 구렁이 이렇게 들수나 쪽에 지어져 있어서 스텔렌펠트로 걸어 내려가면 기둥의 높이가 솟아오르기도 하고 바닥이 내려앉게 되어서 길을 잃고 방향 감각을 상실합니다. 이게 한 사람이 들어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죠. 실제로는 보통 이 스텔레, 보통 이 비석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 죽은 사람이 누구다? 생물 연대하고 이런 거 그게 딱 나와야 되죠. 그 전혀 없는 거의 같아 보이는 이런 것들이 2,700 몇 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스텔레 벨트는 모두가 익명성입니다. 자, 그래서 그 익명성과 추상성 속에서 통제와 상실, 공허가 경험된다는 것이죠. 전통적 스텔레는 장르의 경기의 기념을 표시로 비문, 부조, 문장이 새겨진 말한 돌이죠. 아이들만은 전통적 용어 스텔레를 사용하면서, 즉 비석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이 전통적 표식을 전복적으로 재배치합니다. 핵심은 기표, 형식을 남기되 기억은 배워내는 것이죠. 스텔레라는 단어는 원래 비문 이름 성칭을 동반하지만 이 스텔렌펠트의 2711개의 각 스텔레는 어떠한 문자나 상징 도색이 있지 않음으로써 기념의 확정적 메시지가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젠마는 전통적 스텔레가 그 비석 하나의 사건 인물을 지시하지만 아이젠마는 이를 우수히 반복된 다수로 펼쳐내고 기능의 초점을 해체하고 익명성 달성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기표해서 복수의 들판으로 행하죠. 그렇지만 격자, 요철지역, 땅바닥을 이렇게 부렁지게 만들어서 표면적으로는 엄격한 그리드지만 바닥은 물결처럼 요철해서 동선시야 계속 파열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체 중적 관점에서 중심의 부재, 의의 지역과 연결. 그래서 구조 내부에서 불안정과 미끄러짐이 발생하는 해체적 장면. 전통적 스텔레는 괴문이라는 텍스트의 의미를 드러내지만 여기는 텍스트가 대신 신체적 방황, 소리, 불안의 체험이 기회를 호출합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면 끝없이 잘못 들어가면 길을 잃은 것처럼 실제로 같아 보이는 이러한 행태, 바깥에 보이는 거의 유사하고 같아 보이는데 안에 들어가면 갑자기 땅이 쑤셔서 스텔레들이 눈에 다 보이기도 하고 좀 들어가면 그게 높아서 자기가 거기 잠겨서
전체가 보이지 않게 돼요. 이렇게 신체적 방황, 고립, 불안의처럼 이어고쳐요. 그래서 이런 기업에서 건너기를 비로 이어가는 기업을 정하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방문기업은 상징의 제일이 아니라 체험을 통한 기업의 제일입니다. 그리고 지하에 들어가면 지하 정보센터에서는 각각의 지원자들의 이런 연대기 정을 고쳐도 이렇게 다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이는 표면의 지문과 실체의 서사라는 분리된 구조를 취한 것으로서 기념의 단일 서사를 피하고 다층적 접근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일단 베를린에 가면, 지금은 베를린에 가면 아마 건축가들을 가장 한번 먼저 가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보기 얘기했습니다. 또는 베를린에 이 리베스 다니엘 리베스키트가 만든 유대인 기념관을 했죠. 유대인 기념관도 그렇게 제주의적 문제예요. 자, 그래서 중심의 우주와 과학적 승리가 질서와 혼돈이 공존합니다. 기업이가 이식을 했습니다. 기업은 당이라는 의미로 보존될 수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는 기념적 상징을 없애고 총회의 자체를 불안하게 만드는 장치를 만드는 것이죠. 기업이란 당이라는 의미로 보존될 수 없고 대대다적 사용이 됩니다. 기업은 늘 편의를 속에서 해석 속에서 다시 서있습니다. 이 언젠가 파이터 베트남이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있죠. 그래서는 완결된 그 서사 속에서 그 의미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분열된 파편 속에서 그 지지가 승광처럼 됩니다. 그래서 베를린 홀로코스트 수호는 단순히 보는 기념비가 아니라 몸으로 기억해야 하는 공간이죠. 들어가는 시야가 얼마나 깊고 길이 반복되고 탈출구조차 확인하지 않아서 방황과 고립 피하는 천만입니다. 다른 기능이 이것을 제시하는 대신에 핵체적 기업을 채우기 위해서 기업을 각자에게 늘어놓는 방식입니다. 그러니 이 해체주의 즉 구조 자체가 어떤 예술 작품입니다. 그런 저것을 잘 체험하고 거기 들어가서 끊임없이 계속 걸어봅니다. 걸어보면 실제로는 아무리 형태 없이 거기 갖다 보이는 그 2711개의 구조물이 그렇게 다 갖다 보이죠. 그러나 가까이서 보면 뭔가 그게 다 알아요. 그 갖다 보는 속에서 그 스테레들은 실제로는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는 자기만의 온갖 형상을 가진 개인, 조그만 개인이에요. 그래서 그는 중심의 부재, 질서 내부의 분열, 어디에 지연을 건축주로서 이렇게 분양한 것이죠. 그래서 아이젠만은 이런 전통적 기념비 근거 상징을 배치함으로써 홀로코스트의 기억을 하나의 가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진분되고 체험되어야 할 베를린 발전으로 끌어내야 됩니다. 요게 보이는 쪽 이쪽이 베를린 국경선입니다. 남쪽에서 보이죠. 우리 사람들이 이쪽으로 들어가서 쭉 끌어 들어가면서 이 과정들 이렇게 한쪽만 뭐 들어갈 수 있겠지만 온전히 이 예술작품을 몸으로 체험하려면 계속해서 그 시간을 들어가요. 그래서 관람자는 그 공간에 들어가서 그 부재 속에 있는 경험할 수 있고 그 부재는 뭐예요? 실제로 학살된 부재인들은 부재하죠. 그 부재는 뭘 통해서 여기다 말하는 그 방문하시고 있는 그 대리 보충의 저 반을 통해서 현재라고 합니다. 그 현재는 특징하게 보존된 그런 의미의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의 형태로 인정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과는 현대에서 과거로 다시 미래로 베를린에서 과거의 집단 기록
다시 현재와 미래의 공간을 무한히 확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리가 말은 채택당한 유대인들의 대립 중입니다. 어떤 스타일에도 다른 스타일과 통일하지 않게 만들었고 이 혼합 수비에는 통일성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델레즈의 말처럼 차이가 반복됩니다. 그 속에서 얻어놓고 바꿀 수 없는 자신만의 고유성을 간직한 개별적 존엄성이 드러나죠. 이런 면에서 홀로코스트 추모비는 과거 학살당한 유대인들의 흔적을 새긴 공간이 된 것이죠. 이는 단순한 역사 제행이 아니라 과거의 통제를 드러내는 장치입니다. 아이젠만은 앞서서 웹스로 예술센터에서 제시한 것처럼 과거를 고정된 형태로 기억하지 않고 현적과 결핍을 통해서 과거를 기억하고 유도하는 거죠.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